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오롱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산이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열몇 집이 전부였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 초애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웠지만 시집가지 못하고 병든 오라비 아람과 단둘이 살며 바느질과 약초 캐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초에는 손재주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옷감을 꿰매어 주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은 여기저기 새고 벽은 바람이 스며들어 겨울이면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도 초에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썼지요. 누이야, 오늘도 또 기침이 심하구나. 아람이 침상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초에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오라비를 돌아보았어요. 아람의 얼굴은 날마다 야위어 가고 있었고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고 아프게 들렸습니다. 초에의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왔어요. 걱정 마라. 오라버니, 내일 산에 올라가서 도라지를 더 캐어다가 다려드릴게. 초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근심이 깊어져만 갔어요. 도라지도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찾기 어려워졌고 아람의 병은 흔한 약초로는 낫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람은 초에에게 든든한 오라비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2살이던 아람은 겨우 9살이던 초에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누이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때부터 아람은 남의 집 머슴일을 하며 초에를 키웠어요. 초에가 바느질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글자를 익힐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람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누이야,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혼례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오라버니, 우리 단둘뿐인데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누굴 의지해? 초에는 밝게 웃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나이는 30에 가까워지고 시집갈 기회는 이미 여러 번 놓쳤습니다. 마을 젊은 총각들은 이미 다 혼례를 마쳤고 초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람의 병이 나으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늘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아람의 병은 해가 갈수록 나빠져만 가고 약초값은 점점 비싸져서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초에는 밤늦도록 바늘질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 했었지만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 일감도 많지 않았지요. 때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오라비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산에서 자주 보이던 짐승들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마을 우물물 맛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초에의 바느질방에서는 실이 자꾸만 엉키고 바늘이 잘 부러지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초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또다시 엉킨 실을 정리했어요. 평생 바느질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은 저절로 매듭이 지어지고 바늘은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져 버렸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바느질을 하다 보면 가끔 자신의 그림자가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그림자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막내가 숲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고. 깨어나서도 무슨 일인지 전혀 기억을 못 하던데 계속 굵은 눈, 붉은 눈이라고만 중얼거려. 우리 집 닭들도 요즘 알을 안 낳아. 뭔가 이상해. 먹이를 줘도 볏짚 구석에만 숨어 있어. 그런데 밤마다 달장 주변에서 이상한 발자국이 발견되는 거야. 사람 것도 아니고 짐승 것도 아닌. 혹시 저기 윗산 장동영 터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장동영 터라는 곳은 마을에서 한참 올라간 깊은 산 속에 있는 곳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그곳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땅에 묻혀 있다고 전해져 내려왔는데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곤 했답니다. 그곳엔 조은고 반역자들의 보물이 묻혀 있다더라. 아니야, 산짐승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했어. 내가 들은 건 다른데 욕심쟁이들이 탐욕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짐승으로 변한 뒤 그곳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야. 그들이 죽은 후에도 탐욕이 사라지지 않아서 멧돼지 모습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사람마다 말이 달랐지만 모두들 그곳을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장동영 터에 가면 탐욕의 짐승이 잡아간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도사 한 명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그 도사는 수염이 길고 눈빛이 깊었는데 마을을 둘러보더니 유독 초애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초애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 도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혹시 요즘 밤에 이상한 꿈을 꾸지 않소? 초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꿈 속에서는 커다란 장독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그 안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었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고 마음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꿈에서 본 장독의 모습이 매일 밤 더욱 생생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산이 널 기억했다는 뜻이야. 봉인이 오래됐다는 증거지. 우연 도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초애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자네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산에 잠든 것들을 깨우고 있다네. 조심하게, 아가씨. 산 위의 것들이 깨어나고 있어. 도사의 말에 초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만 때가 되면 자네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욕심을 조심해야 해. 욕심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 말을 남기고 도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에는 며칠 동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꿈은 더욱 생생해졌고 바느질 방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도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실이 엉키는 것은 기본이고 가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방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초에는 무서웠지만 아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오라비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아람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더욱 심해지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새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했고 낮에는 정신이 몽롱해서 초애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 초애는 아람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오라비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김 영감이 약초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급히 찾아갔어요. 김 영감은 아람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야. 몸 안의 기운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병에는 여름하늘 뿌리가 있어야 해. 그런데 그 약초는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거든. 특별한 기운이 있는 곳에서만 자란다네. 김 영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근처에서는 글쎄 장동영 터 근처에서만 본 적이 있네. 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무서운 곳에 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멀리 읍내까지 가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만만치 않을걸.
좋기은 10냥은 들 거야. 그리고 병이 이 정도면 하루라도 빨리 써야 해. 늦으면. 김 영감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초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10냥은 초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힘든 돈이었어요. 초에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람은 자꾸만 몸을 떨며 괴로워했고 숨소리도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독령 터, 그곳에 정말 가야 하나? 초에는 어렸을 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그곳에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탐욕의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오라비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어요. 오라버니, 괜찮아질 거야. 내가 꼭 약을 구해올게. 다음 날 새벽, 초에는 작은 바구니와 호미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말려서라도 못 가게 할 것이 뻔했거든요. 산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산에 자주 올라가던 초였지만 이렇게 깊은 곳까지 혼자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올라갈수록 숲은 더욱 깊어지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나무들은 평소보다 더 크고 울창했고 바람 소리도 묘하게 으스스했습니다. 때로는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와 초에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봐야 했어요. 하지만 오라비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숲이 더욱 깊어지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겁고 끈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독령터에 도착했어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여기저기 땅에 박혀 있는 모습이 달빛 아래서 괴기하게 보였답니다. 어떤 장독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어떤 것은 뚜껑만 치면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모두 합쳐서 20개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장독들은 일정한 규칙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큰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름 하늘 뿌리. 어디 있을까? 초에는 조심스럽게 장독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찾기 시작했어요. 김 영감이 말한 대로 여름 하늘 뿌리는 특이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별 모양이고 줄기가 하늘색을 띠는 신기한 식물이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독 옆에서 그 약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름 하늘 뿌리였어요. 아, 다행이다. 초에가 기뻐하며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짐승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땅이 흔들릴 정도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에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멧돼지였어요. 그런데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말만 했을 뿐 아니라 눈빛이 이상하게 지저귀고 깊었어요. 마치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았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눈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멧돼지는 초에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초에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 초에는 깜짝 놀라 약초를 떨어뜨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멧돼지는 으르렁거리며 바로 뒤를 쫓아왔습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살려주세요. 초에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만 멧돼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멧돼지가 초에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는데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어딘가로 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초에는 재빨라서 장독 하나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멧돼지는 한참 헤맨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근처에서 들려왔어요.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초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몸을 숨겼던 장독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장독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답니다. 뭐지? 호기심에 못 이겨 뚜껑을 조금 더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금 동전과 은 장신구, 그리고 아름다운 비단 조각들까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물들은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초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 무서운 곳에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보물들을 보는 순간 초에의 마음에는 무섭고도 익숙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보물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손이 저절로 보물들에게 향했고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보물을 만지는 순간 초에의 눈동자가 잠깐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오라비 약값 걱정은 없을 텐데. 아니야. 이건 남의 것이야. 초에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보물들로 아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람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다시 멧돼지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초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작은 금 동전 몇 개와 은 장신구 하나만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흐러진 약초도 다시 주워 담아서 서둘러 그곳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남의 것을 가져왔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특히 그 멧돼지의 지적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름하늘 뿌리를 우려 아람에게 먹였더니 신기하게도 병세가 금세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누이야, 이 약은 어디서 구한 거니? 몸이 한결 편해진다. 산에서 캐어왔어. 걱정 마. 오라버니. 며칠 후 초에는 가져온 금은보화를 조심스럽게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그 돈으로 아람에게 좋은 음식도 해주고 바느질방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바느질방에는 손님들이 전보다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초의 바느질 솜씨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았고 만드는 물건마다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가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눈빛이 더 날카로워 보이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초에야, 내가 짠 이 조각보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런 무늬를 생각해냈니? 바느질 솜씨가 부쩍 늘었네. 우리 딸 홀레복도 내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 자수는 정말 예술이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일감도 늘어나고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지만 초에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날 밤의 일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그 멧돼지의 지적인 눈빛과 장독 안의 신비로운 보물들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밤마다 꿈에서 그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꿈속에서 멧돼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나도 너와 같았다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초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무언가가 집 주위를 맴도는 소리였어요. 누이야, 밤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니? 아람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 지붕 위에서 뭔가 걸어 다니는 소리, 그리고 가끔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어젯밤에는 붉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봤어. 초에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밤에 바느질을 하다 보면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어요. 그리고 초에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은은한 금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보면 자신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초에는 무서워서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도 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느질 솜씨가 늘어난 것은 좋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의 눈빛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졌고 말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초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바느질은 잘하게 됐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부잣집 처녀인 노이가 초애의 변화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이는 초애보다 5살 정도 어렸지만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머, 초애 언니, 요즘 바느질방이 참 잘 되시나 봐요. 옷차림도 전보다 훨씬 나아지셨네요. 노이의 말에는 시샘이 섞여 있었어요. 원래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딸이었던 노이는 초애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초애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노이는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초애가 밤에 혼자 산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들은 후로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노이의 마음 속에도 알 수 없는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혹시 보물이라도 찾은 건 아닐까? 노이는 초애를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래 초애의 뒤를 밟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점점 초애의 성공을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착했던 이웃들이 초애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애가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됐을까?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네. 이런 분위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초에는 다시 장독령 터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람의 약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장독 안의 보물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보물에 대한 욕심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이가 몰래 뒤를 따라왔어요. 초애가 장독 앞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노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거지? 혹시 보물이라도? 노이의 눈에는 욕심이 반짝였어요. 초애가 무언가 값진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이는 초애가 돌아간 후 혼자서 장독령 터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초애가 그곳에서 뭔가를 가져왔다면 나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아니, 나는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런데 초애가 이번에 장독에서 발견한 것은 보물이 아니었어요. 검은 나무로 만든 작은 판자였는데 그 위에는 복잡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들은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초에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나무판을 만지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고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지?
집에 돌아온 초에는 마을의 김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김영감은 젊을 때 서당에서 공부를 했어서 글을 좀 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나무판을 본 김영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는 나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그게 산에서 우연히. 초에야, 이건 좋은고 반역가들의 물건이야.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곳에서 역적 모의를 하던 자들이 있었거든. 김영감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역자들은 권력과 부를 탐했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자신들만 잘 살려고 했지.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나서 모두 사라졌다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들의 탐욕이 너무 커서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 그럼 이 나무판은 이들이 숨겨둔 보물의 목록이거나 위치를 적은 것일 거야. 전설에 따르면 그 보물들과 함께 이들의 탐욕도 봉인된 게 바로 장독령 터의 장독들이라고 하네. 그리고 이들의 영혼은 멧돼지 모습으로 변해서 그 보물들을 지키고 있다고. 김영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적힌 내용이 무서운 말들이야. 탐욕을 품은 자는 복이 아니라 업을 받는다. 뚜껑을 연 자는 일시적으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국엔 큰 화를 당한다. 보름달이 3번 뜨면 봉인은 영원히 풀린다는 경고가 적혀 있어. 초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가져온 보물들이 정말 위험한 것이었나요? 그리고 보름달이 3번 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제가 이미 가져온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나무판은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둘게. 그리고 앞으로는 그 근처에 가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이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이 마침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고 김영감이 말한 3번의 보름달 중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노이가 장독령 터로 향했어요. 노이는 초에가 보물을 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노이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갔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찰과상을 입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계속 올라갔어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거야. 초에가 그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산을 오르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마을의 개들이 한밤중에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고 새들이 집단으로 둥지를 떠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구름이 떠올랐고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어요. 드디어 장독령 터에 도착한 노이는 장독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장독에도 흙만 가득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노이가 3번째 장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안개는 순식간에 주위를 덮었고 노이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였어요. 하지만 이번 멧돼지는 초에가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눈에서 붉은 빛이 나고 있었고 온몸에서 으스스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멧돼지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또 다른 탐욕쟁이가 왔구나. 멧돼지의 목소리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섞여 있었어요. 노이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처럼 시작했다. 작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 모습이 되었지. 너도 보물을 원하느냐? 그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처럼 영원히 이곳에 머물면서 탐욕을 지켜야 한다. 으악! 노이는 뒤늦게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고
멧돼지의 무거운 발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 노이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멧돼지는 천천히 노이에게 다가왔고 붉은 눈빛으로 노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탐욕은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법칙이다. 돌아갈 수 없다.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그 이후로 노이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이 노이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지만 흔적만 찾을 수 있었어요. 장동영 터 근처에서 노이의 머리끈과 찢어진 치마 조각만 발견된 것입니다. 이상해. 노이가 왜 저런 곳에 갔을까? 혹시 초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 노이가 초해를 시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노이가 초해를 시샘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초해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초해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이의 실종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아람도 누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어요. 누이야, 무슨 일이야? 요즘 계속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오라버니. 그냥 노이가 걱정되어서. 하지만 초에는 아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장동영 터에 갔다는 사실을 알리면 아람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때 다시 우연도사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도사는 초해를 찾아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났어. 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해는 눈물을 흘리며 도사에게 매달렸어요. 노이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 멧돼지는 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탐욕을 거두는 짐승이야. 오래전 조은고 반역자들이 권력과 부를 탐하다가 망했을 때 그들의 탐욕이 짐승의 형태로 봉인된 것이지. 우연 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보물들은 사람의 욕심을 키워서 결국 파멸로 이끈다. 처음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 그리고 보름달이 3번 뜨면 봉인이 완전히 풀어져서 그 탐욕의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올 거야. 그럼 노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아이는 이미 탐욕의 짐승에게 잡혀버렸어. 지금쯤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도사의 말에 초에는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요? 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모든 보물을 원래 자리에 돌려보내고 제대로 된 봉인을 한다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탐욕의 짐승들이 더 이상 보물을 내주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 다음 보름달이 뜨기 전에 해야 해. 초에는 집에 숨겨두었던 금은보화들을 모두 꺼내왔어요.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노이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들을 모두 돌려드릴게요. 좋아. 그럼 이제 함께 가자. 우연 도사와 초에는 함께 장동영 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와 있었어요. 노이의 실종 소문과 함께 보물 이야기가 퍼진 것입니다. 여기 정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게 사실인가 봐. 노이도 보물을 찾으러 왔다가 실종된 거 아닐까? 우리도 하나씩만 가져가자. 어차피 주인 없는 거잖아. 젊은이들은 여러 장독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초해와 우연 도사가 말려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어차피 여기 묻혀 있는 건데. 우리가 쓰면 안 되나? 초해야, 너도 이미 가져간 거 있지. 우리만 못 가져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 젊은이들의 욕심에 찬 눈빛을 본 초에는 무서웠어요. 그들도 자신처럼 탐욕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한꺼번에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도망쳐. 젊은이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지만 장독들은 이미 여러 개가 열린 상태였어요. 각 장독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여러 마리의 탐욕 짐승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멧돼지는 가장 컸고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나는 권력을 탐했던 자다. 두 번째는 몸이 투명해서 안개 같았고 나는 명예를 원했던 자다. 세 번째는 온몸이 금색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불을 갈망했던 자다. 모두 다른 모습이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다 늦었어. 봉인이 완전히 풀렸다. 우연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자네가 처음 장독을 연 사람이니까 자네 손으로 다시 봉인을 해야 해. 저요? 어떻게요? 자네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짐승들도 다시 잠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뭐요? 위험할 수도 있어. 탐욕의 짐승들은 자신들을 봉인하려는 자를 가만두지 않거든. 초에는 결심을 했어요. 노이를 구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보겠어요. 초에는 가져온 보물들을 모두 원래 장독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물을 넣으려고 하자 멧돼지들이 으르렁거리며 막아섰습니다. 우리의 것을 돌려주려 하는구나. 탐욕을 한번 맛본 자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다. 너도 더 원하고 있을 것이다. 멧돼지들의 말에 초에는 순간 흔들렸어요.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 보물들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있으면 오라비와 함께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초에는 마음을 다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라버니를 위한다는 핑계로 남의 것을 탐냈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제발 노이를 돌려보내주세요. 초에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검은 안개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멧돼지들도 하나씩 장독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멧돼지가 초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편히 쉴 수 있겠지. 마지막 장독이 닫힐 때 그 안에서 노이가 나왔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노이야, 정신 차려. 초에는 노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히 노이는 숨을 쉬고 있었고 큰 부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노이는 며칠 후에 깨어났지만 장독령 터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이후로는 전보다 훨씬 겸손해졌고 남을 시샘하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초에 언니, 제가 왜 산에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냥 길을 잃었었나 봐. 중요한 건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연 도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독령 터에서 복을 돌려보내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모든 장독들을 흙으로 완전히 덮어서 아무도 다시는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제사를 마친 후 우연 도사는 초에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 그게 진짜 보물이야. 네, 도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 이후로 초에는 다시 평범한 바느질 일을 하며 살아갔어요. 아람의 병도 자연스럽게 완전히 나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초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아,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눈이 욕심을 가지면 입이 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대답하면
초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속담은 초에의 경험 이후로 마을에 새로 생긴 말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진짜 보물은 땅 속에 묻힌 금은보화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초에는 평생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